자, 1교시는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입니다. 박현아 쌤 모시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 교수님 모시고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에 대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체중이 갑자기 한 10kg 정도 빠졌다고 내원하신 분이 있었어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그 나이에 한 10kg 정도 체중이 빠지면 정말 숟가락 들어 올릴 힘도 없다고 오셨어요. 이 10kg나 빠진 그 사건의 가장 처음은요, 굉장히 사소한 거였어요. 냉장고 구퉁이 있는 잡채가 약간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아까워서 드시고 곧장 토사강난이 생겼는데 이게 보통 이제 2, 3일 뒤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된 이후에도 계속 식욕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뭔가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또 먹기만 하면은 이게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뛰어가셔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체중이 57kg에서 47kg가 된 거예요. 사실 식중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확실하게 우리의 체력도 떨어뜨리고 면역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 식중독 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식중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니 해도요, 식중독은 따뜻한 여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여름이 6월, 7월, 8월이죠. 6, 7, 8월 중에서는 어느 달에 가장 많이 생길까요? 8월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8월이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가장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 달입니다. 제가 여태껏은 어떻게 먹으면 건강할까,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준비를 해도 그 준비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보관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장염이나 식중독이 생겨서 건강하지 못하고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중독이 아이고 아프면 한 2, 3일 정도 설사하다가 마는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젊고 건강한 분은요, 한 2, 3일 정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그런데 요즘 더위 막바지라서 더위 먹어서 체력 떨어진 분 많으시고요. 또 만성질환 가지고 있고 특히 조절이 안 되는 분 많으시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요. 식중독같이 별거 아닌 질환이라도 그 끝에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합병증이 생기거나 어떤 질환에서 다른 질환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질환이 계속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요, 식중독은요, 증상이 경합니다.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또 이런 일이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우리가 또 물을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영양 보충을 해주게 되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병이 바로 식중독인 병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끔은 사망한다는 보고도 여러분이 심심찮게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에 한 냉면 전문집에서 34명의 환자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33분은 다 좋아지셨는데 60대 남성분 한 분은요,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3일 만에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요, 유달리 김밥집에서 생긴 식중독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많았어요. 네, 그런데 작년 사고로 20대 여성이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20대 여성이 사망한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의 모두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살모넬라균에 오염이 된 계란 지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계란이라는 게 굉장히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게다가 가격까지 착한 좋은 식품인데 우리가 좀 잘못 다루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살모넬라균은요, 닭의 내장에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닭이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닭이 낳은 알은요,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계란이 이렇게 깨거나 하면은 이 껍질에 붙어있던 살모넬라균이 안에 흰자와 노른자를 오염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 중에 놓여 있는 옆에 그릇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식재료에도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을 오염된 닭이 낳은 계란을 혹시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손으로 만지면 그리고 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다른 주변의 물건이나 식재료 같은 거를 만지게 되면요, 따라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 가장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계란을 보면 계란이 굉장히 만질만질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항상 생각을 하실 때는 이 계란의 바깥 부분에는 닭의 분변, 닭의 응가리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붙어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고 계란을 핸들링, 그러니까 조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식중독이라 그러면요, 대부분 이거 단백질 식품,
그다음에 어패류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계란,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채소도 식중독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모넬라 말씀드렸는데요. 살모넬라보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은 식중독의 원인이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이 병원성 대장균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채소입니다. 그래서 채소는 파릇파릇하게 생겼고 항상 건강하다고 하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먹어도 건강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물에다가 넣었다가 탈탈탈탈 털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3번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냉장고에 대한 맹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냉장고에만 일단 넣으면은 무조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춥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북극이나 남극이잖아요. 거기에도 미생물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생각하는 냉장고 안에서도 잘 서식하는 균들이 있어요. 왜 냉장고를 맹신하면 안 되냐면요.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음식물이 오염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냉장고 안에서 여러분이 문을 막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국 같은 거 탁 집어넣어서 뜨거운 국 넣으면 냉장고의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요.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식사 재료나 음식물들이 서로 만나서 교차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많이 오해를 하시냐면요. 냉장고가 마치 소독기처럼 안에 넣으면 살균이 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냉장고는요. 절대로 살균을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대신 냉장고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균이 번식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 억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줍니다. 그렇다면 냉장고가 세균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냉장고 꽉 채우지 마세요. 한 3분의 1 정도는 여유 공간으로 남겨두시고요. 70% 정도만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항상 5도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에 가득 음식이 들어있으면요. 내기가 순환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5도가 넘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는 음식물이 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식물을 조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장고를 비워야 되는데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방송 하면서 저희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걸 다 꺼내서 버렸더니 냉장고가 비더라고요. 집에서 한번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식품은 없는지 한번 냉장고 정리하시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도요. 가능한 한 뚜껑이 있는 그릇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돼야지 안에 서로 음식물들이 만나서 서로를 오염시키는 거를 막을 수 있고요. 가능한 한 또 색깔이 없는 비치는 용기가 좋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급할 때 막 꺼내실 때 불투명한 용기에 들어있으면 냉장고 문 활짝 열고 이거 아니네 하고 또 넣고 이거 계속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서 뒤에 들어간 음식이 신선하게 보관되기 어렵습니다. 자,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듯이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일단 조리된 음식은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 익은 음식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고기라든가 생선 이런 건 가능한 한 밑에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서열을 두어야 되냐면요. 야채 박스를 제외하고는 냉장고는 밑에 칸이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칸에 있을수록 혹시 조리되지 않은 생선이나 이런 뭐 고기에서 떨어지는 국물들이 다른 음식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 급하다고 냉동실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싱크대 위에 딱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름에는요. 밖에 부분은 녹아서 막 세균이 번식했는데 아직 안은 깡깡 얼어있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녹일 때는 전날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 놓으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천천히 녹도록 해주면 좋고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전자레인지에 있는 해동 기능을 사용하셔서 녹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식중독 예방에는요. 2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2시간이 뭐냐면요. 우리가 바깥에 놔둔 식품이 세균 범벅이 되지 않고 냉장고 바깥에서 견딜 수 있는 그 최대 시간이 2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이 시간이 짧아져요. 1시간으로. 그래서 여름에는 1시간 법칙을 지키셔야 되는데요. 이 1시간 이후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세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요즘과 같이 약간 더 비가 와서 선선해지면은 우리가 해이해져서 바깥에 음식을 많이 놓을 수가 있어서 식중독 이럴 때 더 위험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도요. 장을 좀 오래 보실 때는요.
공산품을 먼저 담으시고 맨 마지막에 그로서리에 가셔가지고 신성식품을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약간 오래된 찌개나 국이 있어요. 근데 버리기는 아까워요. 그럼 팔팔 끓여서 딱 내놓으면서 완전히 끓였으니까 균 다 죽었어 하고 내놓으시는데요. 균 이렇게 팔팔 끓이면 균 다 죽을까요? 균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균이 아닌 균이 만들어놓은 독소도 있습니다. 이 독소는요, 잘 안 죽어요, 끓여서. 여름에 많은 포도당 구균도 이거 한 100도씨에서 60분 정도 끓여야 되는데 없어지는데요. 그럼 음식 다 타버리죠. 또 이렇게 밥에 잘 사는 바실러스 균도 역시 독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얘는 126도에서 90분 끓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해서 균을 없앤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많이 만들지 않아서 만들고 곧잘 먹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찝찝하면 맛보지 말고 끓이지 말고 버리는 게 그다음 방법입니다. 맛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 맛으로 확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름에 거의 끝물입니다. 한 2, 3주 있으면 이제 여름이 끝나죠. 이쯤 되면 체력이 엄청 떨어져서요. 또 복날이랑 겹쳐서 보양식 많이 찾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하게 나를 북돋아줄 음식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게 조금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름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음식물의 안전에 신경 쓰시고 냉장고 관리에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아 교수님 강연이었습니다. 자, 2교시는요. 여름철 열대야주의보입니다. 신원철 쌤 모시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신원철 교수님 모시고 여름철에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원철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여름에 주의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죠. 또 이렇게 한여름에 푹푹 찌는 여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수면인 거죠. 날씨가 더워지고 밤에 온도가 높아지는 열대야에는 우리가 누구나 잠을 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외래에 한 중년인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분이 오셨어요. 등치는 좀 풍채는 좀 풍북하셨고요. 좀 살이 좀 찌셨던 분인데 이분이 왜 오셨냐면 너무 졸리다고 온 겁니다. 뭐 너무 졸려서 얼마 전에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도 나서 이게 단순히 내가 그냥 커피 몇 잔 마시고 참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거죠. 오셔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당신 몇 시에 주무십니까? 보통 11시에 주무시고 출근 때문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신대요. 뭐 중년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잠은 5분 만에 머리만 대면 잠을 자고요. 중간에 코를 좀 고는데 깨지는 거의 안 왔대요. 근데 올 여름이 예년보다 굉장히 빨리 더워졌잖아요. 6월 달부터 열대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워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분 걸리더니 1시간이 걸리니까 출근에 대한 걱정이 생기니까 맥주를 한 잔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맥주 한 잔 마시니까 또 기분 좋게 잠을 잤는데 중간에 깼어요. 또 며칠 지나니까 중간에 깨서 더 또 못 자게 되니까 한 시간 정도 깨면 그다음 우리 뭐 하죠? 중간에 깨면요? 핸드폰을 열어서 보죠. 스마트폰 보면서 뭐 수혜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 밤에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새벽 3시, 4시에 잠들고 서너 시간 자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신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적게 자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졸리니까 커피를 2잔, 3잔 마시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점심에 식사를 하고 났더니 좀 졸려서 한 30분 정도 낮잠을 꼭 자야 됐고요. 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 졸려서 한 30분 이상은 운전하기 어려웠대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잠깐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려서 졸다가 깨서 빵빵거려서 출발하다가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도 그분은 안 다쳤죠. 그래갖고 이게 졸음이 너무 문제다. 뭐 불면증 때문에 저희 수면 클리닉에 오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는 왜 잠을 못 잘까요? 우리가 낮의 온도가 30도가 지속되고 밤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밤을 열대야라고 합니다. 열대야가 점차 대기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열대야는 한 열흘 정도였으면 끝났던 것 같아요. 요즘 뭐 한 달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대야가 지속되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여기에는 체온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체온은 얼마죠? 36도 5분입니다. 예.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하부,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잠을 자고 깨게 하는 생체시계가 들어있는 부위가 머리, 눈 안쪽에 있습니다. 이 부위 안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게 체온 조절 장치입니다. 얘들이 체온을 쭉 모니터링 하다가 체온이 높아지면 체온을 떨어뜨리고요. 체온이 낮아지면 체온을 높입니다. 만약에 밖의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해요. 체온이 바깥으로 발산 안 되게. 그리고 근육이 수축해서 몸에 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추울 때는 오한이 나지 않습니까? 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체온을 몸속의 깊은 속의 온도를 심부 체온이라고 하는데 이 체온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도 체온이 안 떨어지면 땀을 내기 시작합니다. 땀을 내서 체온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체온을 36도 5부로 만들게 됩니다. 네, 몸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런데 이 체온이 36도 5도가 하루 종일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체 리듬이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자는 것처럼 그 리듬하고 똑같이 낮에는 아침에 깨어나면 체온이 쭉 올라갑니다. 한 1.5도 정도 올라간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니까 체온을 계속 발산하는 거죠. 조절을 36도 맞춰도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 10시 되면 최고 온도 되고 그다음부터 떨어집니다. 그 빨간색이 체온인데 녹색으로 된 게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은 정반대의 커브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잠의 호르몬, 어둠의 호르몬,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고 얘는 생체시계 조절해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밝은 빛에 쬐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멜라토닌 전 단계까지 물질이 차곡차곡 댐에 물이 가두듯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우리가 불빛을 적게 보고 생체시계가 꺼지는 시간에 맞춰서 멜라토닌이 잠자기 한 한두 시간부터 찔끔찔끔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갈 때 보면 체온이 떨어지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멜라토닌의 기능입니다. 멜라토닌이 올라가면서 생체시계도 끄고요. 체온 조절 장치도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체온을 잘 조절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체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는 멜라토닌이 잘 올라간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체온이 우리가 한 30분 단위로 0.1도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새벽 4시에서 5시가 되면 한 1.5도가 떨어지게 돼요. 체온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체시계가 그대로 켜져요. 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이 높아지니까 대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러면 교감신경 활성화와 생체시계 활성화 때문에 멜라토닌도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체온이 높으니까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적당히 제대로 떨어져야 숙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생체시계의 리듬에 맞춰서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밖에 더우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더라도 체온이 안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생체시계는 밤에도 켜지는 상태가 되니 우리는 밤잠을 낮잠처럼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네. 아유, 체온 차이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네. 또 멜라토닌과의 교차도 확실하고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체온도 떨어뜨리고 멜라토닌이 분비돼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멜라토닌이 생체시계와 체온 조절 장치를 끄게 되면 우리 심보는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떨어뜨립니다. 팔다리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잘 때 되면 10시, 11시 되면 팔다리가 좀 화끈거리는 느낌 드는 경험이 있나요? 그게 혈관이 늘어나서 내 몸의 체온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약간 화끈거림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한 대로 땀을 흘리는 거죠. 근데 밖의 온도가 계속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도 열이 발산이 안 되니까 체온이 몸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잠들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벌어지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땀을 내는 거잖아요.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면 식은땀 때문에 흘려서 깨면 그분은 앞에 잠도 선잠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굉장히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은 우리의 수면을 들기도 하고 또 잠든 다음에 깊은 잠도 유지하고 깨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낮은 온도를 만들어주게 되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침실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게 밤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대야를 극복하려면 내 몸의 체온과 또 내 방에 있는 공간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내 몸의 체온을 낮추는 방법, 또 내 몸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을 막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내 몸의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샤워입니다. 예. 우리가 샤워를 하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보통 권하는 거는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찬물이 왜 나쁘냐면요. 차가워지면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수축하고 혈관도 수축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추운 상태에서 잠들려고 그러면 혈관이 확장돼서 체온을 더 떨어뜨렸는데 체온이 안 떨어져요. 혈관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체온이 몸에 갇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내 온도를 1도 정도 떨어뜨린다 생각해서 샤워를 하시면 잠잘 때 체온이 떨어진 것과 맞물려 쉽게 잠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이죠. 더울 때 이제 에어컨을 켜놓으면 우리가 쉽게 잠드는데요.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어놓으면 밖에 추우니까 혈관이 수축해서 도리어 열이 발산이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너무 추우면 혈관도 수축하고 근육도 수축하니까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23도에서 26도 정도를 한 2시간 정도만 틀어놓기를 권고하고요. 그 이후에는 끄거나 더 낮은 온도로 타이머를 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체온을 높이는 방법을 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여름에 더워서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을 하죠? 맥주를 마시고 또 운동을 하고 카페인을 드시는데 운동은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이게 내 심장 뛰는 거의 2배 이상, 내가 60번 뛰면 120번 이상 뛰게 되면 이 체온이 떨어지는데 4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마라톤이나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 4시간 정도는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정도는 체온을 약 한 시간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강한 운동은 4시간 전에 끝내고 잠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은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끝내시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또 우리 잠자는 것과 맞물리면 또 쉽게 잠을 들게 됩니다. 술은 잠들기 쉽게 만들지만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좀 제한하는. 저는 지금 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게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 다른 거. 저는 체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밤에 피곤해야지 잠이 잘 와갖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러고 나면 땀이 쫙 나잖아. 그럼 체온 내려갔잖아요, 일단. 그럼 체온을 더 내려야 되잖아요. 찬물로 샤워를 해요. 한 5분 정도 샤워 샥 끝나고 나오면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제가 어제는 치킨 말고 돼지갈비로 잔뜩 먹고 나면 뭔가 이게 풍만하고 막 포만감에 잠이 스르르 잘 오던데요? 예, 그 지금 이거 실제로 잘 와요, 근데. 하지만 깊은 숙면이 아닐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되면 네. 잠은 쉽게 들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깊은 잠이 없고요. 중간에 깨거나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잠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잠량을 얼마나 자는 게 수면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술, 또 차가운 온도의 샤워, 또 과식하는 거는 잠을 다 방해합니다. 예. 아셨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보다 조금 길어요. 24.3시간입니다. 내가 노력 안 하면 하루에 30분씩 잠자는 시간이 뒤로 밀려져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24시간 지구의 시계로 맞추려면 정해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 시간에 자야 돼요. 내가 약만 아무 때나 잔다고 해서 우리 잠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생체 시계가 꺼졌을 때 자야지 7,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거지 생체 시간에 켜졌을 때 자는 낮잠은 짧고요. 또 그 효과는 굉장히 얼마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밤에 못 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시도록 하고 그날 못 잔 잠은 그 다음날 자도록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80년을 산다면 한 26년을 잠을 잔대요. 우리가 낮에 이렇게
얘기하고 일하고 이러면서 뇌에는 독성 찌꺼기가 생겨요. 우리 몸에는 염증 물질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쌓이게 돼서 치매도 일으키고 우리 몸의 혈압, 당뇨, 심장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요. 자는 동안에 없어져요. 깊은 잠 동안에 뇌의 찌꺼기가 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깊은 잠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을 다 없애버리는 과정을 벌여들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 음식들을 열심히 드시는 것보다는 천연의 호르몬, 천연의 우리 몸의 보호제인 수면에 집중하시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원철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잠을 26년이나 자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날 좀 못 잤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잤다 해도 네. 다음날 또 졸려. 자도 피곤하다는 말이 낫지 않나 싶어요. 난 시청자 질문이 꼭 제 질문 같아서 이 질문. 배고파서 잠 안 올 때는 어떡하나요? 먹어도 괜찮은 야식 메뉴 있습니까? 라고 질문. 아이고 이런 질문을 네, 이거 뭐 야식 증후군이라고 해서 잠들기 전에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자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시켜야 되니까 위장관 움직이고 췌장, 간에서 효소 분비돼야 돼요. 말초 장기들이 활성화되면 생체 시계도 못 잡니다. 음식이 들어오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뇌도 못 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허용하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간단한 스낵이나 쿠키 정도 한 간단하니까 한 서너 개 정도 그런 거 정도 드시면 긴장을 풀어서 우리가 쉽게 잠들고요. 멜라토닌을 많이 만드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견과류, 키위, 바나나 등은 너무 많이만 아니고 조금만 잠들기 전에 서너 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것들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견과류는 몇 알 정도나? 견과류에 주의할 게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소화도 문제되고 살도 찌니까요. 보통 한 서너 개 정도, 5개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견과류 서너 알 먹을 거면 안 먹고 말겠네. 그러니까요. 괜히 양치 또 해야 되고. 우리 술꾼 입장에서는 견과류 서너 알이면 한 캔 충분히 한 캔 충분히 마셔. 부족할 줄 알았어요. 수면의 비밀은 체온에 있다는 걸 오늘 알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열대야주의보에 대해서 강연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신원철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3교시 수업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3교시는요. 여름철 혈당주의보입니다. 이재혁 쌤 모시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 모시고 여름철 혈당주의보에 대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이재혁입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수면에 관련된 강의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사계절을 통해서 가장 혈당 관리가 어려워하는 계절은 아무래도 여름이에요. 응급실에 요즘에도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제 입원실에도 최근에 중환자실에 급성 고혈당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외래에서도 혈당 그래프를 보여주면 1년에 쭉 혈당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항상 여름만 되면 혈당이 올라가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보면 대개는 여름엔 요즘같이 무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컨디션 조절 잘 못하면서 입맛을 많이 잃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식이를 잘 못하는데 또 약은 꼬박꼬박 잘 드세요. 인슐린도 꼬박꼬박 잘 맞고 그러다 보면 저혈당이 와서 응급실에 오신 분들도 많고 입맛이 없는데 꼭 좋아하는 음식은 또 있어요. 입맛은 없는데 잘 드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꼭 당뇨에 나빠. 그러다 보면 혈당은 또 계속 올라가서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덥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잘 지내고 시원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꼭 일어나는 게 탈수죠. 몸에서 열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몸에서 물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많이 없어진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혈당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혈당은 또다시 탈수를 조장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은 소변으로 물을 또 많이 내보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새 탈수가 또 조장되고 탈수가 되면 혈당은 또 올라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을 계속 잘 마시면 보상을 할 텐데 할머님들, 어르신들 하루에 물 한 컵 드시고 나 물을 잘 안 먹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그래서 탈수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 고혈당성 탈수가 동반된 고혈당성 혼수까지 와서
혈당이 400, 500이 가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응급실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인슐린을 쓰신 분들이 혈당이 너무 높은데 입맛이 또 없다고 식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또 들으신 게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인슐린 맞지 말아라. 그래서 인슐린 써야 되는데 식사를 못한다고 인슐린 안 맞다 보면 고혈당성 케토산 혈증이라고 해서 인슐린 부족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수로 시작된 고혈당성 변화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혈당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탈수가 된다고 하면 또 많이 뭘 드세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데 물을 많이 마시질 못하고 물은 또 맛이 없다고 음료수 뭐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제가 또 고백을 하나 하자면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 하시다 보면 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기술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 물 많이 마시는 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다 보니까 물이 또 너무 비리잖아요. 근데 이게 써놓기에 이온 음료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저도 포 땡땡땡을 사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혈당을 재봤더니 포 땡땡을 이게 큰 병을 하나 사 먹었더니 전 당뇨가 없는데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온 음료도 그렇게. 네. 그거 많이 그래서 안 단데. 당뇨 환자들이 덥다고 이온 음료를 그냥 슈퍼나 또는 뭐 편의점에서 벌컥벌컥 마시면 혈당이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를 쉽게 드시면 안 되고 음료수 콜라 캔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 한 캔에 당질이 24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권장 당질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권장하는 당질이 50g이거든요. 콜라 2캔 먹으면 하루 먹을 거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식단에 보통 평균 64g 정도의 당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덥다고 음료수를 또 사 먹으면 추가로 계속 플러스예요. 근데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먹으면 또 안 되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더우면 또 뭐가 땡겨요, 저희가? 과일이 땡기잖아요. 그렇죠, 과일. 네네. 저희 진료실에서 항상 싸우는 게 그겁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어요? 저 별로 먹지 않았는데요. 자세히 물어보면 뭘 드셨는지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복숭아를 또 한 상자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복숭아는 먹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복숭아가 제철 과일인데. 제철 과일은 또 먹어야 맛있는데? 되는 거예요. 과일은 요즘에 마트 가서 과일 사보시면 알지만 맛없는 과일을 팝니까? 당도를 굉장히 높여서 수박도 거의 사탕 수준이에요. 굉장히 당질이 높게 팔기 때문에 과일을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먹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갈증이 나고 입맛이 없다고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고혈당으로 혈당 조절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난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혈당은 항상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이 별로 잘 못 드시다 보니까 진짜 그 말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도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는데 결국 식욕을 많이 못 회복을 하고 퇴원하셨습니다. 70대 어르신 분이셨는데 우울증도 있고 조금 정신과적인 문제도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과적인 문제도 좀 우울증도 있으신데다 입맛이 떨어지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정신과 약을 조금 더 쓰니까 입맛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식사를 너무 못 하신다고 해서 입원을 시켜서 정신과 약도 조정을 하고 당뇨약도 조정을 하고 수액도 좀 놔드리고 했는데 식사를 도저히 잘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도 입원 기간이 좀 길어져서 퇴원을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저혈당이 오고 기운도 없다고 하셔서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당화혈색소란 당뇨 지표는 7.8이었으니까 혈당이 너무 낮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이제 병실에 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입맛이 너무 없으신데 하루에 몇 끼를 드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두 끼밖에 안 먹어. 주로 뭘 드세요? 그래서 난 냉면을 좋아해. 그래서 냉면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은 혈당이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만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혈당은 높은데 식사 간격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저혈당은 계속 오는 거죠. 그럼 불규칙한 혈당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저혈당이란 거 느껴보셨어요, 혹시? 우리 당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몸의 뇌는 당분만 쓰기 때문에 혈당 수준이 일정 부분 떨어지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하는데 의욕이 좀 떨어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몸의 혈당이 7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대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7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이제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50 밑으로 떨어지면 뇌가 당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도 떨어지고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신호에 따라서 당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 적절한 당분 보충의 요령도 필요해요. 저혈당이 오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공복감이 들고 식은땀이 나는데 팔다리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여기 있는 거 한 주먹씩. 밥도 막 한 숟가락이 아니죠. 뭐 몇 숟가락씩. 주스도 콜라도 한 캔, 두 캔, 세 캔 많이 먹는데 저혈당은 적정량을 보충하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탕 2개, 콜라 반 캔, 주스 반 잔. 요 정도면 다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혈당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오히려 또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처를 하셔야 되고 초콜릿을 드신 분이 있는데 초콜릿은 기름이 많은 당분이라서 혈당이 금방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하면 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제 환자 중에서도 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 5시부터 매일 테니스를 쳐. 새벽에 밥도 안 드시고 테니스 치는 당뇨 환자분들도 계신데 공복 상태에서 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약을 드신 분들은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난 저혈당이 안 와. 괜찮아. 혈당이 너무 높아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혈당을 조절하신 분들, 당뇨약, 인슐린 쓰신 분들은 공복 혈당을 피하고 특히나 요즘같이 무더운 시간에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좀 피하셔서 저녁 선선한 시간에 식후 운동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무더우니까 덥잖아요.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어머님들 보니까 예쁜 샌들 신으신 분들 많아요. 당뇨 환자들도 진료실에 샌들 신고 예쁜 슬리퍼 신고 오신 분들 많은데 당뇨 환자들은 절대 맨발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나면 안 낫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처가 나을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좁고 예쁜 샌들들 신으면 발은 예쁘죠. 근데 굳은 살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낫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양말을 신고 다니시라고 그러고 미는 아름다움은 약간 양보하고 나의 발의 건강을 더 지키라 말씀드립니다. 양말을 신고 다니도록 권장을 하는데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지만 또 장시간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근데 양말을 벗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축축한 상태로 오래되면 또 짓무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각별히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내년 여름이 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환자들은 내년 여름이 되면 또 복숭아를 또 살 거고 똑같은 일을 또 할 겁니다. 환자분들은 계절적인 대처를 또 잊어버리시는데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겪는 여름 계획표를 잘 짜셔가지고 어떻게 이 여름을 지냈나 잘 메모해 놓으시고 내년 여름은 미리 대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기를 당뇨 환자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입니다.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욱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4교시 수업 공개하겠습니다. 4교시는요. 여름철 재난주의보입니다. 김승배 쌤 모시겠습니다. 네, 요 며칠 무척 바쁘신 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김승배 위원께 여름철 재난주의보에 대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기상청에서 날씨와 함께 평생을 보냈고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고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슈가 있으면 TV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오늘 저는 이제 날씨와 함께 살았는데 건강 우리 교수님들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혈당 문제 뭐 이런 수면 불면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이 날씨로 인한 어떤 식중독 세균이 번지고 날씨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우리 인간은 평생을 날씨 지배를 받고 삽니다. 특히 옛날 농사 질 때는 날씨와 하늘과 동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날씨에 따라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이제 이랬던 그게 날씨인데 오늘 그 날씨 주제로 얘기를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집중호우 발생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여름철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청년기에 해당됩니다. 매우 활동적입니다. 공기가 데워지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해서 집중호우도 생기고 태풍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보면은 중위도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남쪽에는 폭염, 중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지금 폭염으로 난리거든요. 약 한 2,00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 미국 서부도 그렇고 이렇게 기온이 높다 보니까 산불로 또 그 피해를 보고 이러는데 그 전 지구적으로 지금 날씨가 변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옛날 30년 전보다 확실히 더 많이 더워졌고 우리나라 여름이 원래 더운 게 특징인데 더웠던 여름이 더 더워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합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오락가락한 날씨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성격, 국민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급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수천 년 동안 이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쨍했다가 낮에 되면 금방 또 쏟아붓고 금방 또 파란 하늘 보이고 이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데 자, 그 날씨의 영향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쪽이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한여름 낮 기온이 서울에 올해 36.1도였거든요. 이제 한겨울 되면 영하 한 15도.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이 온도, 냉탕 온탕이 약 50도 이상 벌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살다 보니까 이 두뇌 뭐 활동이 뭐 두뇌가 좋아지고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인류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이유가 중위도에 있습니다. 남쪽에 지도로 여기 있는데요. 자, 적도부고는 태양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로 덮여 있고요. 저 위에 극지방은 태양이 적게 비치기 때문에 항상 춥습니다. 우리나라 위치를 보시면 38선이라고 해서 북이 38도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치한 지역을 저 밑에를 저위도, 위를 고위도라고 하는데 중위도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의 변화가 심하고요. 또 좌우로 보면 서해, 동해, 남해, 동쪽으로 태평양, 서쪽으로는 저 유럽까지 대륙에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공기가 뭘 만나게 되냐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 좁은 땅이지만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으면서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평지를 움직이다가 만나게 되는 게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날씨가 이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늘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날씨 속에서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그런 어떤 그 날씨 재난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름철 집중호우. 그러니까 여름은 집중호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청년기에 해당이 돼서 매우 공기가 활동적이거든요. 반대로 겨울은 춥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안정적인데 이제 그런 이유로 집중호우로 산사태, 이번 그 서울 경기 남부에서 발생했듯이 이런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벌써 침수가 되고 피해자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장마 이후 여러분들은 이제 장마 끝 하면은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기억으로 장마 뒤에 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그 기억이 있는데 1998년 7월 31일 그날 아침에 전 일제 조간지에 일면 톱으로 장마 끝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큰 뉴스였어요. 장마 끝났다는 게. 왜냐하면 휴가 이제 가시라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히 뭐 여름철에 그런 보도가 없어도 이제 휴가를 가게 되는데 그날 지리산 부근에 텐트를 치고 야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밤 10시부터 새벽 한 2, 3시까지 국지적으로 그냥 지리산 부근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시간에 한 10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 자, 이 화면 보시죠. 저게 그 피하라는 그런 마이크 시설입니다. 자, 계곡물이 텐트를 저 위에다 치진 않죠. 계곡 주변에 치는데 밑에보다도 저 위에 시간당 100mm가 오면 이제 모든 물들이 다 모여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금방 1m 불어납니다. 자, 그런 그 집중호우 그 생각 7월 30일
98년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름철 이런 집중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집중호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죠. 이번 피해,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난 그 집중호우인데 이번 엊그저께 역시 낮은 곳 그 지하주택 침수가 되죠. 지하주택에 있을 때 물이 들어올 때 인간이 가족들이 나서 그 물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그 지역을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뭐 하나라도 건지려고 늦게 우왕좌왕했다가는 금방 물이 한번 들이닥칠 때는 순식간에 들이닥치거든요. 그런 이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서 물이 찼을 때 그 전선이 만약 거기에 빠져 있으면 밟거나 손으로 잡으면 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 피해가 있는데 2차적인 그런 감전 사고 피해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해서 대처할 거는 어찌 됐건 산사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저지대 침수. 농촌에서는 이렇게 비 많이 왔을 때는 뭐 지금 이때쯤이면 이제 가을을 앞두고 벼들이 다 이런 시점인데 그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그 어떤 집중호우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이 나타나는 게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서울에 1시간에 비공식 기록이지만 140mm 비가 내렸거든요. 자, 이런 정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게 태풍입니다. 태풍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열적인 평형을 맞추려고 이러는 거고. 겨울철에 만약 여기에 난로가 있다고 한다면 저기 난로가 없죠. 차고 난로 켜놓으면 여기에서 데워진 공기가 점점 이동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은 우리 열적인 불균형을 이 자연이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남쪽의 뜨거운 공기 덩어리를 북쪽의 찬 공기에다 갖다가 퍼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그 어떤 큰 피해를 주는 자연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없는 토네이도는 이제 미국 쪽에 그 땅이 넓으니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토네이도는 아니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게 늘 여름에 옵니다. 제 기억으로 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줬던 게 그 강한 바람을 많은 비가 내렸던 그 태풍 루사.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에 태풍 매미, 1년 사이로 태풍 루사로 한 5조 이상의 피해가 났고 태풍 매미로 한 4조 이상의 피해가 났어요. 태풍 루사는 비를 많이 가져온 태풍이었습니다. 강릉에서 하루에 870.5mm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지금 한 나흘간 한 600mm 지금 이 중부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810.5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있었고요. 2003년은 태풍 매미. 초속 60m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센 바람인데 초속 한 35m의 바람이 기차가 가는데 바람이 기차가 뒤집힐 정도로 초속 50m면 큰 바위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바위입니다. 초속 60m였으니까 그 부산에 큰 대형 크레인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에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태풍은 아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태풍에 대비해서 공사 이렇게 간판을 단다거나 이런 분들은 언젠가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튼튼히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태풍이 온다. 태풍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태풍이 지금 북상 중입니다. 이게 일본으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갈 것이냐 이제 막 얘기들을 하죠. 태풍이 왔을 때 역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니까 아까 집중호우의 대처하고 비슷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그걸 나타날 수 있는 피해들이니까 대신 강한 바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고 특보 내렸을 때 불필요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상특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이따 폭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필요하게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태풍을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정보가 입수되는데 옛날에는 라디오를 꼭 들으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 다 전달이 되죠.
그래서 어디가 지금 침수가 되고 어디가 많은 비가 오고 해서 차를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돼. 만약에 침수가 될 걸 대비해서 뭐 그 어떤 비상식량이나 비상약품이나 이런 걸 준비할 정도로 적극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자연재난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에 또 큰 피해를 주는 폭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여름철에 더운 거는 뭐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폭염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염에 대해서 대처하는 요령은 폭염 영상.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가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2018년도. 뭘로 하냐면은 폭염 일수 강원도 33도 홍천이 이상과 41도, 서울은 39.6도까지 아침 기온이 오르면서 25도 기상관측을 이하가 시작한 이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도심이 기억나십니까? 폭염의 열기에 완전 잊으셨나요? 4년 전인데 그때 서울에 39.6도 그다음에 전에 1942년도에 대구에서 나타난 40도가 최고였는데 이해 깨졌습니다. 저 41도. 그다음에 두 번째 더운 해가 1994년이었습니다. 94년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시골에서 너무 더우니까 네. 밖에서 자려고 돗자리 가지고 농로에서 주무시다가 차가 그냥 모르고 지는 아이고, 아유. 이 정도로 아유. 더웠던 94년도 여름. 세 번째 더운 게 이제 2016년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더운 때는 어떻게 할까? 아까 의학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체온 조절 잘 안 되는 그 노약자, 그 만성 질환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웃에 독거노인이 있다거나 시골의 농촌에서 노인들이 나홀로 작업을 나간다거나 이런 거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폭염은 좀 주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요. 본인이 잘 관리를 하면 피할 수 있는 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 집중호우, 폭염 이런 거 저기 했는데 부득이 나가야 될 경우 폭염은 좀 풍성한 옷을 입고 뭐 모자를 쓴다거나 이런 어떤 그 열을 낮추는 그런 그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야외 작업할 때 공사장에서 35도 이상 그 나타나는 폭염 경보인데 이때는 가급적 그 기간을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폭염에 대해서 이러한 그런 그 대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역시 지금 중부지방 비가 와서 일시 그 폭염이 주춤하고 있는데 남쪽은 지금 저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을 정도로 덥습니다. 이 비만 그치면 바로 뭘 만나냐? 강한 햇빛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더위는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 태풍, 폭염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름철 재난주의보에 대해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